하락을 좀 둔화시키는 방어하는 그런 정책적인 요인들을 각국이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그것을 시장 참여자들이 원했지만 올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만 맨날 그렇게 약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보다도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서는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있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게 없는 상황 속이니까 돈은 빠져나가고 돈은 빠져나가는 상황 속에서 점차로 투자 심리는 우리나라는 안 돼라는 게 더 많이 작용을 했다. AI가 하드웨어만 갔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서버에만 간 거잖아요. 빅테크의 네. 서버에만 간 거잖아요. 네. B2C로 상용화되려면은 온디바이스로 들어가면서 AI가 온디바이스 들어가면서 이제 이게 실생활에 활용되는 서비스로 이제 바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삼성전자한테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마저 놓치면 진짜 없다. 자, 이사님과 굉장히 또 오랜만에 뵙는데 이제 벌써 또 연말이잖아요. 연말이기 때문에 올해 시장도 한번 점검해야 될 텐데 올해 미국 증시는 굉장히 최고가 행진을 많이 펼쳤죠. 예. 한국 시장은 안 좋았지만 미국 증시가 또 비교했기 때문에 더 안 좋았던 것 같은데 현재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 일단 점검부터 한번 할까요? 지금 이제 11월 말 곧 있으면 이제 12월 시작입니다. 예. 일단 뭐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좋은 거는 일단 시장은 항상 돈의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거죠.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환율이 높았고 그리고 또 금리도 높았습니다. 돈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미국으로 돈의 흐름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 경제가 또 전 세계가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미국 경제가 좀 좋았고요. 그리고 경제도 좋았고 그로 인해서 국제 수익률도 좋았고 또 환율도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돈은 그쪽으로 올라가는 상황인 거고요. 그 가운데 이제 엔비디아를 화두로 하는 AI의 대세, 시세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다른 곳에 추정하지 못했고요. 또 우리나라는 또 추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액개미만이 아닌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미국으로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돈들이 미국 시장에 더 들어가니까 시장은 상대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시장은 주식시장, 금융시장은 이제 돈의 흐름으로 항상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 자체가 올해 내내 만들어졌고 그리고 11월 첫째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그러한 것은 미국 우선주의, 미국 예외주의는 추가적으로 더 이어진다라는 것이 반영이 되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장은 좀 안 좋았는데 그럼 미국이 안 좋고 다른 여타 국가들이 다 안 좋으면은 뭐 우리 시장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럽의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유럽도 역사적 신고가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걸 계속 설명하기를 중국 때문이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금융 완화 정책을 썼고요. 금리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 확장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중국도 올라왔죠. 상해종합지수 제가 막 낙서를 해놨네요. 전에 봐가지고 해놨는데 보시면은 중국 상해종합지수의 지금 이거는 월봉이고요. 일봉을 보시면 계속해서 우리 시장과 뭐 더불어서 중국 뭐 더 안 좋았고 계속 연중으로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올라간 것은 이제 금융 완화 정책과 재정 확장 정책을 쓸 것이다. 경기 부양 정책을 쓸 것이라고 하면서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연간으로 보면은 1년 내내 안 좋았지만 그 이후에 올라서 지금 한 10% 정도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올 급등했다가 빠졌지만은 지금 한 10%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럼 이것도 설명이 안 돼요. 중국 때문에 우리가 약하다. 이것도 설명이 좀 안 되는 거예요. 또 유럽도 다 좋은 상태고 또 우리하고 IT 경쟁 국가라고 하는 대만을 보면 대만도 역사적 신고 지수 근처에서 다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미국이 상대적으로 좋으면서 미국이 계속 강세를 보였던 것은 설명이 좀 됩니다. 그런데 여타 국가들도 다 좋은 상황인데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은 상당히 곤혹스럽고 힘든 그런 한 해를 좀 보낸 거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게 지금에 와서는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이 정도 안 좋은 건 그래도 잘 모르겠는 영역이 있다라는?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인 거죠.
여기 삼성전자의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일봉인데요. 삼성전자가 7월에 고점이었습니다. 진짜 많이 떨어졌네. 7월에 88,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5만 원을 하루 잠깐 5만 원 아래로 내려갔었죠. 49,900원. 88,000원에서 5만 원이니까 38,000원 빠진 거니까 이 30% 이상 빠진 거예요. 88,000원대 12만 원 간다는 목표 주가 냈는데 있었습니다. 증권사가 있었는데 예. 어디였는지 모르겠지만 10만 원 넘긴다라는 네. 게 계속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분 되게 민망하겠어요. 예, 이게 지금 7월서부터 이렇게 이게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가 2,000조 뿐이 안 되잖아요. 300조가 넘는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30%나 하락을 하니 당연히 올라갈 수가 없는 거겠죠. 수급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지금 1월 2일서부터 어제까지 순매수가 6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7월 11일 날 고점이지 않습니까? 7월 말까지 외국인들은 얼마 샀었냐면 24조 원 순매수였어요. 그 다음에 8월 1일서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18조 원을 판 거예요. 그런데 18조 원 중에 18조 이상이 삼성전자 매도예요. 다른 것들을 만약에 삼성전자 빼면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올해 내내 6조 원 정도의 순매수를 했지만 삼성전자의 8월 이후에 18조 원의 순매도가 있었고 삼성전자가 30% 정도 빠지면서 전체 시장을 끌어내렸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이유인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그렇게 많이 올랐던 것을 설명을 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준이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했지만 연준은 긴축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고금리 상태에 계속 있었고요. 동결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연준 대체대표, 즉 연준은 채권을 계속 팔았습니다. 채권 매입해주는 게 유동성을 보강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채권을 팔았어요. 긴축 기조로 계속 갔습니다. QT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빠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했냐? 정부에서. 재정확장 정책으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자금을 이제 유지를 해준 겁니다. 그럼으로써 계속 시장의 전체 유동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거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만 중국 역시도 이번에 이렇게 급등을 했던 것은 금융완화 정책과 그리고 향후의 경기 부양 정책, 재정 확장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런 움직임을 나타낸 거지 않습니까?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도 역사적 신고지수 근처 가다가 엔화 강세로 인해서 한번 빠졌다가 지금 어떻든 간에 고공권에 계속 있는데 일본은 여전히 중앙정부에서 주식을 사주고 있고 금융완화 정책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럽은요? 유럽은 금리 인하하면서 유럽도 경기부양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의 답을 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올해 내내 정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정책이 있었습니까? 금융완화 정책을 내놨습니까? 아니면은 재정 확장 정책, 경기부양 정책을 내놨습니까? 밸류 프로그램. 밸류 프로그램은 지금 말은 했지만 실제로 가시적인 게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모멘텀이 필요한데 결국은 시장이 좋아지려면은 시장에 돈이 들어올 만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연적인 환경은 뭐냐면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환율이 강해지면 돈은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환경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은 정책적으로 그것을 하락을 좀 둔화시키는, 방어하는 그런 정책적인 요인들을 각국이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그것을 시장 참여자들이 원했지만 그런 것들이 올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만 맨날 그렇게 약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보다도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서는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있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게 없는 상황 속이니까 돈은 빠져나가고 돈은 빠져나가는 상황 속에서 점차로 투자 심리는 우리나라는 안 돼라는 게 더 많이 작용을 했다. 그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미국 증시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나 아까 한경이랑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뭐 환율이든 금리든 네. 그게 지나 보니까 올해는 미국 증시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올해 내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우리가 한국 주식에서 계속 희망을 못 버렸던 걸까요? 올해 내내 좋았죠. 왜냐하면 금리가 5.25에서 5.5%였지 않습니까? 금리가 우리보다 높았잖아요. 금리는 당연히 돈은 더 높은 금리를 찾아서 가는 거고 달러가 더 강세였기 때문에 강한 통화로 투자를 해야지만 이익이 나는 거예요. 향후에 이익이 더 납니다. 지금 사실을 미국 시장에서 투자했던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강달러지 않습니까? 지금 원 달러가 1,400원에 있어요. 그러면 전에 1,300원 초반 요럴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뭐 그럴 때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은
환차익도 발생을 하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강한 달러로 강한 통화의 국가에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항상.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런 게 이미 기본적으로 국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금리도 높았기 때문에 미국의 환경 자체가 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계속해서 만들어져 있었던 거고요. 그 가운데 하나 더 우리가 맨날 얘기하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하는 AI 혁명의 가장 선두에 있는 종목들이 미국에 있고, 그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서 엔비디아가 이제 시가총액 1위지 않습니까? 네. 시가총액 1위까지 달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돈은 수익이 그쪽에서 난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엔비디아 말씀하신 제가 오늘 아침인가 어제 봤을 때까지만 해도 바닥 찍고 이제 올라와서 141달러까지 봤는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바닥 찍고 다시 올라온 이유랑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시황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상대적으로 계속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부터는 좀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지금 시가총액 1위가 엔비디아죠. 지금 어제 그저께 빠져갖고 어제 4% 빠져서 136달러거든요. 여러분, 엔비디아 136달러는 언제 가격이었을까요? 7월의 가격이었습니다. 6월. 지금 제가 화면에 지금 차트를 볼 수 있으니까 더 설명하기 쉬운데, 6월 20일 날 140달러였어요. 그 다음에 7월, 8월에 조정을 좀 보였죠. 엔고 때문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이렇게까지 올라왔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번에 실적 발표했었죠. 실적 발표하면서 3분기 호실적 발표했어요. 가이던스도 괜찮았습니다. 그날 신고가를 냈어요. 152달러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 사이에 6월 달 이후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 밑에서 쭉 샜으면 이익을 분명히 냈습니다. 그러나 주가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6월의 고점하고 지금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부터 위로 조금 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했지만 이 바운더리 내에서 이걸 우리는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바운더리 내에 계속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거 빠지는데 얘는 안 빠졌으니까 이거 갖고 있었으면 더 좋았죠. 네, 그러나 얘가 6월의 가격에 지금 가격에 있다라는 거는 전체 지수가 그럼 그때랑 지금 비슷해지더라 맞는 거잖아요. 시가총액 1위니까. 그렇죠. 또 하나 2위가 지금 애플이죠. 애플이요. 애플 보시면 애플의 7월 달에 여기 고점 7월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애플의 7월 달 7월 15일 날 가격이 237달러예요. 237달러를 한 번 더 갔고요. 지금 232달러입니다. 뭐 애플이야 뭐 성장성이 뭐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됐으니까 애플이 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이 없었으니까 그렇다 하고 설명할지 모르지만 그럼 반대로 애플이 빠졌냐? 그러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얘도 7월 달 가격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빠졌어요.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하단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얘 세 종목만 보면은 그러면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물론 다른 종목들도 많지만 얘 세 종목이 완전 우월하게 시가총액이 높은 거잖아요. 대장들이죠. 예. 그러면 얘들만 보면은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나스닥 같은 게 이렇게 보면은 많이 올랐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7월이잖아요. 다른 것들이 올랐다는 거군요. 이게 빠졌다 이거보다 더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올랐죠? 그리고 S&P 500도 또 좀 올라와 있어요. 올랐네요. 또 올라와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메워줬을까요? 테슬라가 메워준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테슬라가 시총 1조 달러까지 하면서 테슬라가 이 밑에서 지금 얘는 7월이 여기 가격이잖아요. 여기 가격이고 그 다음에 빠졌다가 이만큼 더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메워준 거예요. 제가 뭘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몇 개 종목을 설명을 드리냐면요. 시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도 종목이 끌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 흔히 그런 거 알지 않습니까? 주도 종목이 꺾이면 시장 꺾인다.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잖아요. 얘네들의 지금 몇 개 종목을 보여드렸는데 월봉을 한번 볼게요. 그냥 월봉을. 테슬라는 아래에서 왔으니까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은 엔비디아 월봉으로 보니까 너무 그런가요? 예. 뭐 주봉으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흐름을 볼게요. 엔비디아 꺾였습니까? 안 꺾였죠. 안 꺾였는데요? 그렇죠. 애플 꺾였습니까? 전혀 얘는 그냥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내려왔지만 뭐 꺾였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흐름을 보면 전체적인 이 추세라는 걸 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탄탄하다, 견주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역으로 얘들 종목들이 지금 꺾이지는 않았지만 6월달, 7월달 가격이 그냥 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시장이 더 올라가려면 두 가지가 돼야 되죠. 이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면서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내면서 더 올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에서
당장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은 얘기하지 않아요. 트럼프만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은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좀 쉬어갈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얘들이 쉬어가는 동안에 그러면 지수는 사실은 꺾이거나 좀 주춤할 네. 개연성이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시장이 견조하다는 얘기는 다른 뭔가가 또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지금 흐름을 보면 다른 게 움직이는데 다른 것들은 뭐냐면 지금 보면 다우 운송지수가 신고가 근처에 있어요. 이 지금 다우 운송지수는요, 대표적인 경기에 민감한 지수입니다. 당연히 이제 물류이니까 경기에 민감한 거예요. 네. 근데 얘는 잘 보시면요. 요번에 트럼프 당선되기 전까지는 얘는 그냥 흐름이 그냥 그만 했던 거예요. 근데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얘가 갑자기 탁 뜨기 시작을 하면서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얘가 어떻게 됐냐면 그 일봉이고 얘는 주봉이고요. 얘는 월봉인데 신고가 근처에, 신고지수 근처에 지금 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 세계 시장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의 전체 시장을 끌고 왔던 시가총액 상위에 있었던 성장주들, 얘네들은 사실 그냥 있고 나머지 구경지에 있거나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오면서 시장을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만약에 그런 시장의 선두주들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갖고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만약에 멈추거나 조금 하락한다면 시장도 같이 주춤하거나 하락할 수 있겠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것들이 지금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것들은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견조하다라는 말은 하지만 시장이 강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해보면은 S&P 500의 주봉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굉장히 견조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아직까지 전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돌파한 거는 다우예요, 다우. 다우지수는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동안의 시장을 끌고 왔던 대장주들이 주춤한다. 얘들이 만약에 주춤에서부터 조금 더 만약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면 지금 다른 것들이 받쳐주고 있지만 결국은 얘들이 빠질 때는 지수도 같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얘들이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얘들은 그냥 세워놓고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던 경기 민감주나 구경지에 있는 것들이 올라와 주면서 그 갭을 메우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결이 좀 달라지고 있다. 지금 수급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거는 지금 테슬라 얘기해 주셔서 MS, 엔비디아 그다음 애플에서 이제 뭐 구경제 경기 민감주도 얘기해 주셨는데 테슬라로 주도주가 바뀌는 흐름이 앞으로 트럼프 2.0 시대에 또 사실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정부의 주요 이제 임무도 맡았고 뭐 정경 유착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치와 경제 파트 양쪽에서 지금 가장 힘을 가진 트럼프의 오른팔이 됐으니까 테슬라의 주가를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 지수 자체가 고평가라는 얘기는 계속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어느 정도로 고평가라고 지금 얘기하면 제가 강연회 하면 항상 이렇게 쓰는 얘기 것 중에 하나인데 올해 2024년 3월에 이코노미스트의 표지가 뭐가 어떤 게 나왔었냐면 여기요. 요거 돌파하면서 신고가 날 때 황소가 풍수 안에 매달려서 둥둥둥 떠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버블이다 얘기를 했어요, 이때. 근데 이때보다도 어마하게 지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버블이란 얘기했고 경기에 비해서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더 많이 멀티플이 올라가고 고평가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멀티플이 높은 게 테슬라입니다, 사실 테슬라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당히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저는 테슬라에 대한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제가 우리 김작가 TV에서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식은 미래의 신기술과 미래의 성장 스토리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테슬라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죠. 지금 전기차가 있었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죠. 자율주행이 FSD가 택시. 있죠. 네, 그리고 스페이스 X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당장 수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멀티플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현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테슬라남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또는 뭐 캐시우드 이런 사람들은 테슬라의 주가 어마어마하게 높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시총 1조 달러인데 얘가 뭐 5조 달러 간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성장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성장의 믿음 그리고 또는 신뢰 또는
실제로 그 성장 스토리에 맞게 얘가 성장을 해 나간다고 하면은 그대로 가는 거죠. 지금 질문을 주신 거에 그것을 나는 테슬라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주식 시장주의자입니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만 바라보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에 올라간 거는 그것을 상당 부분 반영을 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주가가 올라간 거라고요. 이번에 지금 테슬라를 질문을 주셨는데 테슬라 이퀄 지금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 2기 시대에 좋아질 섹터, 좋아질 기술, 좋아질 국가, 뭐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지금 반영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요즘에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사실 어려운 얘기지만 아마 이게 제 그냥 생각이니까 그대로 말씀드려볼게요. 2016년 말에 선거가 있었죠. 트럼프 1기의 첫 해가 2017년 요해예요. 1년 동안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2020년 말에 선거가 있었고요. 바이든 대통령 1기가 2021년이었어요. 이 둘 다 되게 많이 떴죠. 허니문 기간이 있었고 정책 집행하면서 되게 많이 떴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뜰 거라고 막 얘기하고 내년에 뭐 7천, S&P 500 7천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 국내 증권사에서도 그렇게 발표한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럴 확률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얘네들은 지수가 좀 헤맸어요. 네. 좋지 않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 정책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네. 바이든이 됐을 때도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좋지 않은 시절이 있었고 돈을 풀면서 이 효과로 더 간 거예요. 네. 이전에 이런 좋지 않았던 시절, 그러니까 시장이 좀 쉬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걸 반영하면서 이렇게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연봉으로 한번 보면요. 미국의 시장이 3년 연속 상승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보시면 2년 상승하고 조정 보이고 3년 상승하고 조정 보이고 2년 상승하고 조정 보이고 또 3년 상승하고 여기 크게 조정 보였죠. 왜 그랬냐? 여기에 뭐 금리 이상하고 이런 건 있지만 그 전에 상승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기 28%, 여기 16%, 여기 26% 올랐단 말이에요. 여기 큰 폭으로 빠졌죠. 이게 지금 2023년도에 24% 올랐어요. 지수입니다, 이게. 그리고 올해 25% 올랐어요. 네. 이렇게 24%, 25% 합쳐서 50% 올랐는데 이렇게 지수가 오른 지수 자체가 그 다음에도 지금 그 정도의 두 자릿수의 상승률이 가능할까?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중간에 상승폭이 좀 작았으면 그 다음에 좀 높고 막 이런 경험들은 좀 있었지만 중간에 이렇게 치우침이 있었잖아요. 2020년대 돈을 풀었잖아요. 팬데믹 이러면서. 그러면서 간 적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장대 양봉을 만드냐?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빠지면 또 크게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집권 1기지 않습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집권 1기에는 대부분 다 좋았단 말이에요. 집권 1기 차이는 다 좋았어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미국 시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올해 요거를 지금 이 밑 옆에다 못 그리니까 요거다 그릴게요. 올해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오를 거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은 지금 트럼프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테슬라 얘기하면서 뭐냐면 이미 트럼프가 되고 나서 감세 정책을 하고 테슬라에 어떤 수혜를 주고 이런 게 반영이 되면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20일 날 취임하잖아요. 취임을 하면서 연초에 취임을 하면서 시장은 이벤트 종료로 인해서 조정을 좀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재차 정책들이 나오면서 다시 상승을 해서 아까 보여드린 연봉에서 장대 양봉이 아닌 이런 흐름으로 만약에 나타나면은 2025년도에는 양봉이 나더라도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양봉이 나겠죠. 뭐 밑으로 갔다가 조금 양봉이 나는 작은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지금처럼 올해처럼 네. 계속 달려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한 번쯤 트럼프의 지금 테슬라 얘기하다 한 거예요. 테슬라가 똑같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답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을 테슬라가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부분들을 지금 이걸 반영을 하면서 왔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취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일봉으로 보니까 이렇게 좀 보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파르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되돌림을 하고 그 다음에 반영을 다시 잡으려는 시도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지수에서는 그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지수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끌고 가면서 막 달려오는 올해 같은 그런 시장을 기대하기에는 내년에는 그거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두에 있는 것들을 만약에 세워두면 다른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찾으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S&P 500이 지금 2009년, 10년에는 최저가 666, 그리고 지금 6천 가까이 그 10배. 요거 똑같은 모양으로 코스피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옛날에 S&P 500이 저는 이제 증권사 센터에 보여주세요. 있었던 너무 처참해서 안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수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S&P 500이랑 비슷했습니다. 이거 2008년, 9년, 10년에 1000포인트에서 네네. 거래됐었어요. 네. 최저가 666이었고요. 한국이 2009년이면 한국은 딱 한 1000 정도 올랐네요. 2006년, 7년에 700 거래했지 않습니까, 그때. 네. 그러니까 이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요, 걔네 600일 때 우리는 1000대였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우리 시장 S&P 500이랑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지수가 비슷했어요. 그래서 100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빠질 땐 좀 더 빠지고 이게 지금 2008년도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2008년도 최저점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얼마였어요? 892였지 않습니까? 892였는데 걔는 얼마였어요? 666이었어요. 666이 6천 간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때가 한 1000쯤 됐으니까 2500이니까 한 배 반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상 2017년이랑 코스피가 이제 역주행을 한 건데 내년에 또 한국 경제 2025년 안 좋다는 전망도 굉장히 많이 들린 한국 경제의 고성장은 이미 꺾였고 이제 저성장으로 간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 한국 증시 정말 가망이 없는 건지 아니면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이 저평가니까 한국 쪽에 사야 돼. 사실 이 얘기도 이제는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이 들어서 제 주변 일반 지인분들도 정말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한국 주식이 뭐 약간 옛날에는 그래도 희망이 약간 있었다면 요즘에는 아니야. 어떻게든 본전이 되는 건 빼서 미국으로 가는 게 맞다. 약간 국장을 떠나는 건 지능순이란 말이 요즘에 유행어처럼 나오잖아요. 뭐 오래됐죠. 일단 한국 경제를요. 미국은 지금 내년 GDP 성장률 2.2%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분석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9% 정도. 까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는 무조건 이제 환율이에요. 환율에 의해서 요즘에 우리 시장 잘 보세요. 환율이 떨어지면 시장은 오르고 환율 오르면 시장은 빠지고 계속 그러자. 이게 아주 더 예민해졌거든요. 원래 시장은 금리와 환율로 움직이는 건데 특히나 지금은 트럼프 당선되면서 훨씬 더 예민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결국은 그러면 우리 원화가 강세가 돼야지 우리 시장은 좀 바라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귀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는 한 국가의 국가 경쟁력이 좋아지면서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2.2%, 우리는 1%대라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망이 별로 없죠. 우리 한국 같은 작은 국가가 성장률 더 높게 나오는 높아요. 게 정상이죠. 정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일단 경제부터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뭐 저는 이코노미스트가 아니니까 잠깐만 언급을 좀 드릴게요. 그럼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강세가 될 수 없다면 외부 요건으로 강세가 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방법은 뭐냐면 중국이 막 좋아지다든지 유럽이 좋아진다든지 해서 중국이 위안화가 강세가 되고 유로화가 강세가 되면 달러에서는 떨어지고 우리 원화 강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금융 완화 정책과 그리고 재정 확장 정책 이런 것들로 재정 정책을 쓰면서 중국이 좋아지면 상대적으로 우리 환율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좋아지면 유럽도 같이 좋아집니다. 교육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완전히 그냥 그 희망이 싹둑 잘려있는 거예요, 지금. 대중 강경 모드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고난의 시기로 들어간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유럽은 지금 금리 인하를 더 미국보다 빨리 해야 된다. 왜냐하면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유로가 약세가 되니까 최근에 달러인데스가 다시 올라간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네요. 그러면 자생적으로도 안 되고 외부의 요인으로도 안 되고 그러면 환율 원화 강세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좋아질 만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나 지금 당분간 좀 어렵겠다. 지금 2025년 내년 얘기하는 거니까 내년 어렵지 않겠냐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1,400원대 환율을 이제 노멀로 받아야 되지 않냐라는 되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좀 했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면 우리 시장의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과 함께 추세적인 상승은 사실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식 측면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본시장 내의 주식 상황은요. 주식은 수익률을 추정하면서 돈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있었던 엔비디아를 할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 세 종목. 왜냐면 이 세 종목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세 종목을 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50%의 수익률을 추구하겠다.
100%의 수익률을 추구하겠다라고 했을 때, 엔비디아로 100%의 지금 수익률을 추구하겠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사가지고 내년에 1년 동안 엔비디아 100% 수익률 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별로 없죠. $280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여기까지 많이 와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시가총액 3조가 넘었는데 6조가 넘어야 돼. 거의 7조 가까이 돼야지 그게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들은요, 반에 반 떴고 옛날 용어를 다 써야겠네. 시체가 질비합니까? 고등어 토막이라고 그러죠. 4분의 1 토막. 이게 무지 질비하게 지금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요,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도 이 폭은 밑에서 올라오는 폭은 50%는 그냥 올라옵니다. 요즘에 그런 것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어떤 건지 뭐가 아세요? 있죠? 얘네들이 보시면은 얘네 주봉과 월봉을 이렇게 보면요, 이 밑에서 한 번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이제 봉 하나 세운 겁니다. 이게 월봉이면 주봉도 밑에서 뭐 한이 올라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일본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얘가 29,000원에서 3만원이라고 치고 2배 48,000원입니다. 좀 안 되게. 48,000원이니까 15,000원이 50%니까 50% 이상 뜬 거예요. 요 사이에. 그래서 이제 이 돈들은, 이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어디서 수익률이 더 날 거냐, 앞으로. 이런 판단을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나 전체적인 시황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시장을 끌고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더 많이 내려와 있는 데서 조금만이라도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수익률을 내가 어디서 더 많이 취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거나, 그런 관점의 돈들은 저가 매수에 들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우리 삼성전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얘기할 때 삼성전자를 꼭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나 이게 참혹한 주가냐면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지수가 2000포인트대에 안착한 적이 언냐면 2017년도예요. 2017년도에 처음으로 2000포인트에 안착했습니다. 그게 2017년도. 그래서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를 찍은 거예요. 여기서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밀리고 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팬데믹 맞고 나서 올라갔을 때 고점이 2021년 1월이었습니다. 여기가 1월이지 않습니까? 공교롭게 제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기초 분석은, 기초 분석으로 무슨, 어떻게 설명해. 근데 지나고 나면 되게 기초 분석이 잘 맞아요. 기초 분석은 또 그런 특징을 갖죠. 왜? 사람들의 심리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점이 여기죠. 저점이 여기입니다. 2022년 9월이에요. 그러면 여기 1월서부터 9월까지 하면 몇 개월 정도 됐습니까? 고점이 2021년 1월이었어요. 그럼 12 더하기 9니까 21이니까 한 20개월 걸렸어요. 20개월. 왜냐하면 중간에 뭐 이게 반이니까, 중순에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20개월 걸렸잖아요. 여기 저점 찍고 올라갔죠. 이번 고점이 여기였거든요. 이게 2024년 7월 아닙니까? 이게 7월이에요. 이게 9월이지 않습니까? 9월에서 3개월 하고, 그 다음에 1년이니까 12개월, 15개월에다가 7월이지 않습니까? 21개월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대칭적으로 21개월 정도, 20개월에서 21개월 정도 하락했다가 20개월에서 21 정도 상승을 한 거예요. 이런 시간의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가격을 잘 보시면 2017년도에 고점인 라인에서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이건 이제 뭐 팬데믹이니까 예외로 치고, 얘를 지지하고, 떨어질 때도 얘를 지지하고, 떨어질 때도 얘를 지지하고, 이런 특징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삼성전자가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고, 이거는 시스템 위기, 뭐 이런 게 발생하는 특이한 경우 빼놓고는 아마도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그러면 위로 얼마나 더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게 펀더멘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더 중요한 주시장의 개념이 있습니다. 시장의 주가는요, 주가의 움직임은 펀더멘탈로 움직이죠, 당연히. 그런데 이 펀더멘탈을 정당화시키는 거는 뭐냐면, 시장의 환경, 유도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장 스토리가 얼마나 있느냐를 가지고 멀티플을 곱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실적이 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이미 심리적으로 훼손이 있어서 멀티플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위로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얘가 못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 모습을 잘 보세요. 삼성전자 지금 보시면 그냥 재미로 한번 보시는 겁니다. 이게 뭐 저점 찍었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삼성전자가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그대로 우리나라 지수에다가 넣어보면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 월봉으로 우리나라 지수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지수는 앞으로 좀 답답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500에서 1000포인트 사이를 17년, 거의 20년 가까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가 1994년, 55년 말이니까 여기서 입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맞고 그랬어요. 잘 보시면 1988년도에 100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얘를 위를
뚫어서 안착을 해야지 이를 돌파했다는 거지 여기에 갔다는 건 돌파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500에서 1000 사이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돌파했느냐? 2005년도에 돌파했어요. 2005년도 확실하게 돌파했죠. 그래서 이제 바야흐로 500에서 1000이 아닌 1000에서 2000 시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1000에서 2000 시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사이에 또 몇 년 있었냐? 이 지금 제가 아까 그림 그린 거에서 보면은 2005년도에 돌파를 했잖아요. 2005년도부터 언제까지 있었냐면 2017년까지 있었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12년 동안 있었어요. 12년 동안. 12년 동안 이 박스권에 우리 시장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리고 나서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3000을 처음으로 3000을 돌파한 거는 그 다음 시기예요. 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500에서 1000 사이의 박스권이 굉장히 오래 있었고 1000에서 2000 사이에 오래 있었고 2000에서 3000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걸 깼지 않습니까? 여기 500을 깬 적이 있었죠. 1000을 깬 적이 있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0을 깬 적이 있었죠. 팬데믹 때. 네. 이때는 다 대박의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2m로 더 떨어져서 내려올 때는 굉장히 큰 기회예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일단 그걸 먼저 한번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렇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박스권에서 우리 시장은 잘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속성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성장이 둔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은 더더욱 성장이 더 둔화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아까 삼성전자를 보여드렸듯이 삼성전자가 2017년도에 가격이 지금 와 있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2017년도에 가격 지수가 얼마냐? 지금 눌러볼게요. 요거예요, 요거. 2580포인트입니다. 여기 고점이 2600포인트고, 2500과 2600포인트에 요게 삼성전자의 그 가격에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지수예요, 우리나라 지수는. 그러면 삼성전자가 거기서 저점을 좀 형성하고 웬만한 위기의 상황이 아니라면은 여기서 어떻든 버티면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지수 자체도 그럴 수 있을 거고, 또는 지수가 이 삼성전자 밑으로 가면은 사야겠다라고 하는 쪽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누가 나섰을까요? 연기금이 나섰습니다.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계속 팔고 있죠. 근데 보시면은 연기금이 드디어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이 삼성전자가 5만 원, 5천 원 이 밑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 라인이 있죠. 6만 원 아래. 이 아래 떨어지니까 이게 쭉 사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선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사도 된다고. 그럼 똑같이 그걸 지수로 가서 보면은, 우리나라 지수 가면, 지금 2517포인트잖아요. 이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삼성전자가 그렇듯이 우리나라 지수도 이 밑에서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얘기를 이것저것 두서없게 했는데, 저평가 영역으로 갔으니, 그러면 여기서 사야 되는 건 맞느냐의 부분에서, 아까 삼성전자를 자신있게 지금 못 사잖아요. 차라리 엔비디아, 애플 뭐 이런 거 사지만 삼성전자 못 사지 않습니까? 왜? 성장 스토리, 향후 성장의 멀티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수도 똑같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성장 스토리가 미국의 트럼프 2기에 되면서 성장의 스토리에 같이 엮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빠져있는 게 있다면 걔네들에 국한해서 거래를 하는 소위 테마 장세, 종목 장세, 난 이렇게만 가겠다라고 하는 게 확연하게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장의 설명을 그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좀 얘기해 주셔서 제가 찾아보니까 주가 수준 2010년 이후 주가 순자산 비율 밴드 최하단 수준이고 자사주 매입 공시했죠. 주주가치 제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좀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신통치는 않은 편이잖아요, 주가가. 예.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사님 말씀 들어보면 좀 더 좋게 보시는 입장인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격은 됐어요. 네. 매수할 가격은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외국인이 또 계속 6거래일 연속 18일 이후에 팔고 있던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삼성전자의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훼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처음에 팔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보기엔 요즘에 파는 거는 환율 때문에 한국을 파는 겁니다. 한국을. 네, 한국을 팔면서 같이 파는. 왜냐하면 요즘에는 삼성전자만 팔지는 않아요. 다른 것도 같이 팔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판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이 가격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가 나빠서 팔기보다는 전체 우리나라 한국 지수를 파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자사주 매수 발표도 했고 가격도 어느 정도 됐고 그랬으니까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좀 있지 않을까. 다만 7만 원이라도 여기서 7만 원 가면 수익률은 삼성전자로 비했을 때는 꽤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하지 못하느냐, 손이 안 나가느냐의 개념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뭔가 보여줘야 돼요. 지금 하이닉스에 뒤쳐져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년에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보다 떨어져. 하이닉스가 높을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훼손된 심리를 뒤집을 만한 삼성전자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HBM, 엔비디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늦었어요. 1년 내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전 설명을 드렸냐면 1년 내내 제가 방송을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계속 드렸냐면은 삼성전자가 HBM 납품을 합니다. 네. HBM 납품을 한다라고 쳐요. 그러면 HBM의 뭐 호퍼든 블랙웰이든 간에 그걸 사가는 빅테크들이 있잖아요. 1년 내내 샀지 않습니까? 내년에 살 것도 이미 계약을 다 했대지 않습니까? 이미 물건 다 팔고 그 창고에 이미 자기들 필요한 만큼 다 샀는데 이제 와서 진입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먹을 더 게 많이 많지 않을 있을까? 수 있다. 예.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바랬고 그랬는데 상당 부분 늦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큰 모멘텀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그런 모멘텀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시간이 좀 지나면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오늘 뭐 종목 얘기나 이런 얘기들을 섹터 얘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AI가 하드웨어만 갔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서버에만 간 거잖아요. 빅테크의 네. 서버에만 간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B2C로 상용화 되려면은 온디바이스로 들어가면서 AI가 온디바이스 들어가면서 이제 이게 실생활에 활용되는 서비스로 이제 네. 바뀔 거예요. 서비스라면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거기에 분명히 삼성전자한테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마저 놓치면 진짜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는 뒤처지지 않으려는 어떤 방안, 네. 그리고 뭐 제품, 또는 뭐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시장과 소통하면서, 그러면서 내놓으면서, 삼성전자가 기회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자체는 가격은 되어 있지만, 심리 자체가 훼손된 상태에서 강하지 못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찾아보니까 글로벌 증시 이끄는 AI 사이클 중심이 AI 반도체에서 점차 말씀하신 AI 소프트웨어로 옮겨가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빅테크 기업 펠런티어가 최근 한 달간 43% 정도 상승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시고 그럼 국내 소프트웨어 종목에서 기회를 볼 수 있는 곳은 좀 어떤 후보들이 있을까요?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일단 팔란티어를 제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팔란티어가 오른 부분은요. 소프트웨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의 대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장 많이 올랐고요. 이게 또 한 가지는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오르는 주식들은 다소 분명한 이유는 있지만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화끈하게 올라가는 이유는 수급적 요인이 있어요. 약간 미미 형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로빈훗이라든지 뭐 가면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종목들 중에 아주 대표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인기 끄는 종목이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인기 끄는 종목이 이성당한 이유도 있지만 더 많이 뜨는 이유는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팔란티어는 이번에 더 많이 부각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시대상도 많이 따랐지만 원래 트럼프하고 친했습니다. 원래 트럼프 쪽하고 이 기업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친화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가운데 팔란티어를 지금 이제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선두 종목이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보고서들 여러분 보세요. 포털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종목으로 이제 이 종목을 꼽았습니다. 이건 이제 구체적인 종목을 얘기할 때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그 흐름을 설명을 좀 드려보면 과거에 우리가 뭐 2000년대 IT 버블 뭐 그때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맨 처음에 그냥 진짜 우리 무지하다고 생각하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AI가 이렇게 각각을 딱 받기 시작한 거는 챗GPT, LLM 나오면서 그랬던 거예요. 그게 언제냐? 작년 말이에요. 그게 오래 안 됐습니다. 작년 말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작년 말에 되면서 이걸 구동하려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가속기가 필요한 건데 그걸 딱 그 타이밍에 딱 맞아떨어지게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을 한 게 엔비디아인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거를 반도체라고 얘기하지 않고 플랫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젠슨왕은. 그래서 엔비디아 가속기가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거대 오너 모델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들은 그렇겠죠. 왜냐하면 뒤떨어지면 그냥 이제는 죽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정확한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AI 모델 클라우드를 만들어내는 클라우드 빅테크 회사들은 그냥 무조건 일단 사야 돼요. 왕창 사다 넣어야 되잖아요. 여태까지 그걸 한 거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요? 어느 순간에는 멈추겠죠. 어느 순간에는 그렇죠. 이제 이제 사가지고 이제부터는 그걸 더 효율화시키고 그리고 정교하게 정확한 답이 만드는 것들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드웨어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빅데이터가 있어야죠, 데이터. 그 데이터 싸움이 되겠죠. 지금은 하드웨어 싸움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모두 다 그걸 서로 살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의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차로 엔비디아의 가속기도 그렇고 점차로 이제
살 사람들 대부분 많이 사고 또는 그것이 효율화 시키면 시킬수록 기술 개발이 되면 될수록 하드웨어 가격은 떨어집니다. 뭘로 우리는 그걸 상식적으로 대변할 수 있느냐? 여러분 노트북 있죠? 노트북 이거 몇 년 전에 살 때는 제 기억으로 300만 원대도 있었고 200만 원대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보다 더 높은 사양의 노트북 요즘에 100만 원대에 삽니다. 150만 원 사요. 맞아요. 기술 개발이 가격을 그렇게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AI 가속기를 비롯한 AI 반도체 이 전반적인 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실제로 B2C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B2C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체감적으로 우리가 챗GPT를 사용하고 지금 챗GPT나 아니면은 코파일럿 그게 이제 처음에는 무료로 막 제공하다 지금 이제 다 유료로 막 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챗GPT 사용자가 200만 명이래요. 생각보다 적네요. 적은가요? 전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생각보다는 우리가 전체 인구가 5천만. 25분의 1. 그 중에 저기 왜 고령자 빼고 애들 빼고 엄청나게 많은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10명 중에 한두 명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저 하고 있습니다. 네, 한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그런 거에 후발로 진입하는 사람들 이제 곧 진입을 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B2C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B2C로 개인들한테 수익을 낼 수 있는 데가 진짜 대박이에요. 엔비디아도 대박이지만 거기서 진짜로 롱텀으로 수익을 계속해서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지 않습니까? 인터넷 혁명이 됐기 때문에 아이폰이 생기고 넷플릭스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마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도 똑같은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올해 내내 하드웨어이고 내년도 하드웨어가 가까울 물론 당분간 받겠지만 점차로 그 축은 가면서 한 축으로는 시장에서는 야 그러면 이걸 갖고 서비스 해가지고 누가 승자가 될 거냐를 많이 찾을 건데 지금 현재 거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팔란티어이고 미국의 기업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가 있을 수 있겠냐? 메타. 그래서 요즘에 메타 되겠어? 맨날 그랬잖아요. 메타 요즘 주가 어떤가요? 근데 메타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메타가 한동안 움직이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글쎄요. 볼까요, 한번? 올해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별로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메타가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괜찮았다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메타 영상 신고가 근처에 있잖아요, 얘가요. 메타 안 된다면서요. 근데 얘가 이러고 있는 이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가 됨으로써 비로소 메타가 구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애플은요. 애플은 왜 저럴까요? 애플이 내년부터 시리를 쌍방향 통화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영화 허처럼. 이제 바야흐로 그 시대가 굉장히 빨리 왔어요. 그 애플이 그걸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또 그런 기능을 가장 많이 잘 활용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데가 뭘까? 아마존도 그럴 수 있겠죠. 클라우드 업체들은 대부분 그걸 이용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쪽이 오히려 하드웨어보다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 보자라는 보고서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나라 기업이 그런 게 뭐가 있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핵심은 없어요. 핵심 기술도 없고 주도주도 없어요, 사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아니면 메타나 이런 데에 기술이 들어가서 그 기술로 인해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벤더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술이 있는데 지금 벤더도 못 들어갔고 뭐 당장 수익은 안 나지만 네. 앞으로 기대감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쪽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AI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AI 헬스케어들의 주목을 좀 받고 있고 그런 것들이 최근에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AI 헬스케어가 당장 수익이 잘 안 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개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AI 헬스케어 그 종목이 미국 시장에 있었다. 주가 엄청 떴을 거예요. 미국이기 때문이 아닌 멀티플을 높게 주는 시장이에요, 거기는. 근데 우리 시장 자체를 멀티플을 낮게 주고 이미 심리적으로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이 있거나 향후에 뭘 하겠다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겠죠. 왜? 어느 순간에 먹히는 순간은 또 올 거 아닙니까? 그게 반영이 되는 순간에는. 그랬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틀 거라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AI 헬스케어예요. AI 헬스케어 종목들은 되게 여러 가지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겠고, 샘플로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부터 이런 거 되게 관심이었는데, 뭐 예전에 거래했는데 지금 거래 안 하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이 플리토라는 주식이 되게 많이 빠졌죠. 9점이 58,000원인데, 근데 사실은 58,000만 쳐다보면 안 돼요. 그 전에 되게 많이 빠졌었던 종목입니다. 5,000원, 6,000원 맨 밑에서 헤매다가, 그러다가 뭐 또 58,000원 한번 갔다가, 올해 초에 58,000원 갔다가 지금 이제 16,000원까지 빠진 종목이에요. 이 플리토라는 회사가 뭐냐면 언어 번역기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보면은 여기 우리
그 뉴스 플로우 보면은 외신의 뉴스인데 번역돼서 나왔을 때 밑에 뭐 추적, 뭐 플리토 번역기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가 그거거든요. 근데 얘가 어제 14% 오르고 오늘 지금 23% 오르고 있어요. 거래 증가하면서 오른다. 근데 이런 거 참 거래하기 어렵죠. 왜? 아니, 얘가 이렇게 빠진 종목이 일시적으로 어떤 뉴스나 이런 이벤트에서 올랐다가 잘못 사면 또 물리면 어떡해요. 근데 거래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지금 주식의 거래, 이 주식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개념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애플이 전 세계 다국의 언어를 가지고 이제 아까 그 시리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번역해줘갖고 성방향 그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것들 만든다 그러잖아요. 얘가 거기에 일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기능들이. 얘 기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이 실적들을 보면은 뭐 실적이 뛰어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고평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애들이 실적도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돈을 벌면서 올라가니까 돈을 벌면서 그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믿음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똑같은 비슷한 기술을 갖고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드림이야. 그리고 아직 멀티플을 그만큼 줄 수 없어. 라는 한계를 좀 가지고 있어요. 선두는 미국 시장에 있는 종목들을 하는 건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 있는 것들은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률 자체는 우리가 높을 수도 있어요. 리스크는 있지만. 그러니까 전체에서 고수익을 하기 위해서 일부 자금은 변동성이 큰 종목을 매매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게 접근을 해보는 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초반에 또 엔터주 얘기해 주셔서 실적 부진과 내용으로 몸살을 앓던 엔터주가 요즘에 급등하고 있는 이유랑 내년에는 엔터주 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실 전 엔터주를 많이 이게 연구한 편은 아닌데 엔터주 만 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게임주만 하시는 분 있고 IT만 하시는 분들 있고 뭐 그런데요. 근데 지금 엔터주가 오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 2기의 피해냐 수혜냐 막 이걸 막 따지잖아요. 2차 전지 막 빠지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또 어떤 데는 뭐 전력기기 좀 오르고 뭐 또 방사는 또 오르다 오늘 또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막 이렇게 변동성이 막 심하잖아요. 근데 그거와 상관이 없는 즉 트럼프가 보편적 관세를 매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관세가 없는 섹터예요. 이 섹터가 관세가 없는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거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라는 거는 여기서 수익률을 낼 수 있어. 얘는 리스크가 뭘까? 그리고 얘가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별 문제 없이 갈 수 있을까? 이런 걸 따지거든요, 들어올 때. 그래서 엔터가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선택이 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부가 중국하고 배척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문체부 장관인가요? 문체부 장관이 중국하고 교류의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과 만날 것처럼 지금 만난다 이렇게 보도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중국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물론 자기들의 내수 부양 정책을 위해서 써서 했겠지만은 우리 그 무비자 관광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결이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한한령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뭐 SM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제대하고 뭐 합체가 돼서 다시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거 주봉을 보세요. SM 주봉을 보면 이 밑에 있는 거잖아요. SM은 사실은 SM을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SM은 한번 이슈가 있었던 거잖아요. 지분 경쟁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하지 말고요. 그러면 이제 일봉으로 보면 아까하고 비슷합니다. 얘도 한 16만 원에서 21만 원이니까 한 얼마 정도 올랐나요? 이번에 올랐을 때 10이니까 25%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봉은 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얘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한계점에 다달라요. 잘못하면 고점에 몰립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출발하는 애들은 반드시 주봉과 월봉을 봐야 되거든요. 주봉과 월봉을 볼 때 추세가 전환됐나라고 봐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러면 추세가 전환돼 갖고 이제부터는 김 작가님 보시기에 이제 저점 찍고 가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거? 잘 모르겠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의 분위기에서 이들의 수급이 들어가서
단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업종으로 선택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얘가 지금 물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한학년 둔화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되고는 있지만 수급상의 수익률 게임으로서 이번에 올랐지 않았냐. 그리고 나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나와야지 추세적으로 장기적으로 전환을 하지 지금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전환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각 증권사에서 보고서에서요 이쪽을 조금 추천을 했습니다. 한 2, 3개월 전부터. 왜냐면 다른 데 추천하기가 애매해요. 지금 IT 추천하는 거 쑥 들어갔죠. 2차 전지 추천 쑥 들어갔죠. 2차 전지는 2차 다시 많이 떨어졌죠. 트럼프 되고 나서 떨어졌는데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할 만치 가혹하게 지금 비판적인 보고서들을 막 내요. 우리 국내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만한 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찾는 거죠. 그런데 찾는 거죠. 그런 것 중에 연말 들어오면서 그런 플레이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저는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이쪽은. 자, 음식료 좀 여쭤보면 경기 방어제로 꼽힌 음식료조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으로 식음료 기업 주가가 부진한 가운데 해외 매출이 증가 3량식품과 4조 대리 같은 경우 연초 대비 주가가 크게 오른 반면에 농심과 CJ제일제당, SPC가 삼립 같은 음식료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삼양라면은 완전히 이제 차별화돼 있고, 이제 완전히 차별화돼 있는 거고요. 제일제당 이런 것들도 사실 보면은, 실적이나 이런 거 보면은 좀 저평가 됐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좋지 않잖아요. 제품 가격이, 상품 가격이 막 올리잖아요, 요즘에. 과자 가격도 올리고 많이 올리고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고, 그 다음에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비용 전가를 이제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는 건데, 문제는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시켰을 때 사주냐 이거죠. 그쵸. 맞습니다. P가 올라가지만 Q가 그만큼 되느냐의 문제인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면 맨날 우리는 미국 시장만 바라보고 뭐 맨날 엔비디아 바라보고 이런 기업들만 바라보니까 좋은 것만 얘기하고 좋은 것만 생각을 해서 그렇지 우리나라의 내수는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안 좋다고 하죠. 특히 소상공인이나 외국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또 이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그쪽에 계시는 분들도 있죠. 진짜 안 좋다고 저보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강연에 낸다 하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님 방송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지표나 경기 지표나 이런 거에 나온 것과 상관없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든다. 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부의 효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미국의 소비가 계속해서 탄탄하게 있는 것은 임금이 계속 올라갔고요. 물가는 올랐지만 임금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자산의 가치가 다 올랐습니다. 코인도 올랐지만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의 효과로 인한 소비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자산 가치의 부의 효과가 뭐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런 게 없었다고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주식 산 사람들도 있고 코인 한 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 그쪽 시장에 이제 가서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내수 경기도 안 좋고 부의 효과도 없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소비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계속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내부적으로는 내수 부양 그리고 경기 부양의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정책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직접적으로 돈을 유동성을 시장에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죠? 돈이 없다면서요. 돈이 없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재정에 돈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정 확장 정책이 아니고 오히려 좀 줄이려고 맨날 뉴스 보시면 줄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정책이라도 해야 되는데 금융정책에서 지난번에 금리 인하 한번 하긴 했지만 금융정책에서 우리 자칫 잘못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고 가계대출 너무 는다 이러면서 그것도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수가 좋아질 만한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음식료주 말씀을 주셨는데요. 음식료 중에서 이렇게 차별화가 되는 이유는 수출 위주의 음식료. 그러니까 좋은 국가의 수출이 많고 마켓 자체가 우리보다 좋은 국가에 있었던 것은 좋았던 거고 우리나라 내부에 더 집중되어 있었던 것은 여기서 탈피를 못하고 있고 확실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있는 것 중에서 뭐 제일제당도 그렇고 뭐 농심도
사실 진짜 엄청이 안 좋죠. 이게 보시면 차트 자체를 보셔도 농심이 굉장히 안 좋죠. 굉장히 고점까지 올라갔다가도 지금 이제 많이 빠져 있는데 지금 뭐 거의 언제 가격입니까? 이게 가격이 지금 이게 빠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주식들이 이제 다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생기려면 내수에 뭔가가 생겨야 되는데 내수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는 지금 없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내수보다는 전 세계 글로벌리 음식료 업체의 멀티플에 비해서 우리나라 멀티플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 낮은 건 우리나라 주시장이 있고 시장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보다 더 경기 자체가 좋고 소비가 좋은 국가에 얼마큼 시장에 개척을 하고 또는 매출이 그쪽에서 일어나느냐 이 차이로 주가는 달라질 것 같아요. 삼양식품 같은 주가는 그러면 앞으로도 해외에 많이 팔리니까 괜찮게 봐야 되는 걸까요? 삼양식품은 뭐 당연히 상대적으로 이거 완전 다르잖아요. 그냥 다르잖아요. 그런데 주식을 제가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본 가치 분석이나 섹터 분석이나 이런 거 애널리스트들 많이 하고 저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시장주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시장은요. 돈으로 무조건 판단해야 됩니다. 그 주식 사람들이 주식을 살 돈이 많은가, 그 시장에. 아니면 없는가. 미국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돈이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왔으니까 미국은 당연히 좋고 우리는 다 안전한 게 맞잖아요. 똑같이 한 기업의 주가도, 종목의 주가도 그렇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와서 그 주식을 사는 시기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주식들은 어떤 특징을 좀 갖냐면요. 실제로 그게 미국은 급등했더라도 쉬다가 다시 또 급등하고 이런 걸 갖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시장 마켓 사이즈 때문인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에든 간에 특히 뭐 삼양식품의 뭐 라면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뭐 IT나 뭐 이런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 성장률이라는 게 먹는 것 자체가 15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올라갔던 한 차례의 큰 시세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시세를 다시 내지 않으면 이미 이쪽에서는 투자 심리가 훼손되면서 멀티플이 낮아져 버려요. 그러면서 꽤 오랜 동안 좀 쉬는 또는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 식품주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삼양식품 역시도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그렇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삼양식품도 대시세를 한번 냈기 때문에 꽤 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KT, LG U+ 같은 기업들이 50이 신고가 새로 썼던데 경기 방어주랑 배당주 역할을 통신주가 한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 얘들이 제일 요즘이 좋습니다. 사실은 제일 마음 편히 수익 내어주는데 요즘에 얘네예요. KT 보면은 월봉으로 신고가이지 않습니까? 뭐 연봉으로는 아니지만 연봉으로는 뭐 다 수익률 자체가 높지는 않아요. 아주 높지는 않은데 KT도 많이 올랐고 LG U+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주신 것처럼 지금 월봉으로 LG U+는 얼마 올랐나요? 15% 올랐는데 양봉이 되게 크죠. 15%로 쭉쭉쭉쭉쭉. 근데 이게 15%예요. 근데 얘들이 오르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게 정답입니다. 첫 번째는 유틸리티. 경기가 안 좋고 뭔가 불안하고 이럴 때는 이제 돈이 유틸리티로 많이 갑니다. 유틸리티 가는 부분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얘네들이 배당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에 10월, 11월에 애들이 더 각광을 받는 부분이 상당히 좀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좀 느낀 바는 뭐냐면 트럼프 수혜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이쪽 섹터가. 왜 그렇게 생각이 드냐면요. 약간 사회 간접 자본의 기간 산업의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얘들이 이해관계 또는 이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뭔가를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 되게 예를 들어서 KT 같은 경우에도 한 예를 들은 겁니다. 망사용료 이런 얘기를 요즘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무임으로 SNS 업체들이나 이런 인터넷 포털 업체들이 그냥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시 손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유틸리티면서 굴뚝산업에 있던 기간산업 쪽에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그쪽에 뭔가 제도 개선 또는 사업의 확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 뉴스들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좀 더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해요. 물론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는 시장에서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인 거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결국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유틸리티이다, 배당주의다 이렇게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트럼프 수혜주 얘기해 주셔서 내년에 트럼프 집권하고 트럼프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워낙에 뭐 트럼프 정책 네. 이것저것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딱히 뭐 또 딱 찍어서 얘기 쉽지 않은데요. 왜 쉽지 않냐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 수혜라고 얘기하면서 방산주 얘기하고 기계주 얘기하고 뭐 조선주도 트럼프예요. 한국이 조선이 필요하다. 그거 그냥 한마디 한 거잖아요. 몰랐죠. 예, 뭐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려면은 전통적인 굴뚝산업의 기계, 조선, 뭐 이런 데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트럼프의 수혜주냐라고 봤을 때 그런 개념보다는 그 이슈에 의한 수혜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요즘에 기계주 많이 오르는 거는 재건 사업 때문에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송배전이나 전선 이런 거 오르는 거는 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량 때문에 결국은 더 많은 전력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또 유출 없이 효율적으로 이동해야 되고 또 그것을 또 잘 데이터 센터에 제공을 해야 되는 이러한 과정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노화되어 있었고 이거는 트럼프가 아닌 다른 누구라도 해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트럼프이기 때문에 국경제에 있는 이렇게 설명드려볼게요. 얘기가 제가 지금 약간 더듬으면서 얘기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트럼프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정유화 국경제에 있는 석유 시추를 더 활성화시키고 곧바로 뭐 셰일가스의 업체들의 뭐 수혜가 될 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의 산업 자체가 벌써 노후화됐고 이미 뒤쳐져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수혜가 돼서 그쪽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나라 화학주가 막 올라갈 수 있을까? 정유주가 막 올라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 1기 때에서도요. 트럼프 1기 때 제일 많이 올라간 섹터가 IT였어요. 그때 정유화학 이런 데 올랐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특히 근데 정유는 더 못 올랐어요. 왜냐?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를 낮춰서 물가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유가가 낮아지면 정유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굴뚝산업이 석유화학, 조선철강 이런 데도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정유화학, 조선철강에서 지금 다른 데는 안 좋고 조선은 좀 올라갔잖아요. 이건 좀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트럼프 수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지금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는 오히려 트럼프 정책보다 일론 머스크가 뭐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움직이잖아요. 트럼프가 자꾸 국경제로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성장주나 아니면 신기술이나 이런 거 좀 아니고 그쪽이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원래 가던 길은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정책적으로 경제부양 정책을 하면서 어느 쪽에 조금 더 찝어줄 거냐, 지원을 해줄 거냐 이런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하고 워낙에 뭐 요번에 친하게 됐으니 FSD 자율주행에 지원을 한다. 규제를 풀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래서 테슬라 많이 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자율주행의 기업들이 또 우리나라 또 수익이 많이 안 나요. 그렇지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어땠을까요? 그렇게까지 많이 못 올랐어요. 그렇게까지 많이 못 올랐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런 트럼프 수혜라고 막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트는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익이 나는 섹터와 이익이 나는 기업으로 그냥 가는 거지 그 구분을 딱히 해가면서 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수혜주라고 하면서 뭐 방산주 사야 된다, 뭐 사야 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니다. 그거보다는 그냥 그 섹터 자체가 성장하는 섹터이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보다는 우리 시장에서는 트럼프 수혜보다 피해가 더 많았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1, 2, 3위인 업종이 뭡니까?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잖아요. 그런데 반도체는 대중국 때리게 하면서 중국은 쫓아오고 우리는 미국은 도망간다 그러고 우리한테 칩스법으로 준다 그런 거 안 준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지금 반도체도 좀 그렇죠. 2차 전지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보조금 준다고 하는 거 이런 거 야 못 줄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제약바이오는 원래 따로 좀 움직이잖아요. 제약바이오 뭐 많이 올랐다 요즘에 또 주춤하고 이러는데 또 우리한테 수혜가 있니 없니 뭐 이런 얘기가 있는 상황이에요. 얘들 섹터가 트럼프의 수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피해 쪽의 섹터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이 훅 빠진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그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됨으로써 피해를 입으면서 우리 시장이 그 섹터들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냐 요걸 보는 것도 한 투자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안 좋을 거라고 하면서 다 때려 맞은 거잖아요. 때려 맞으면서 반도체 자소부장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다 때려 맞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정책을 펴면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트럼프가 되면 다 안 될 것처럼 보조금 다 삭감하고 다 안 될 것처럼 하면서 주가가 움직였는데 실제로 트럼프 정책하면서 이제 집권을 하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악재들 다 반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는 섹터가 만약에 피해라고 하면서 많이 떠졌는데 얘가 조금 거기서 조금 벗어나는 게 어떤 건가? 이런 걸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딱히 지금 그걸 2차 전지다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트럼프 뭐 집권하지도 않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 방법도 한 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트럼프의 수혜를 받는 게 주식뿐만 아니라 사실은 비트코인도 있었지 않습니까? 내년 비트코인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비트코인 전문가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냥 저는 주시장에 시장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비트코인을 생각을 해보면요. 비트코인이 실제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크게 상승을 한 게 언제 몇 년부터죠?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전 세계에 이렇게 자리매김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는 블록체인이라는 얘기를 했죠. 지금 코인 얘기하면서 블록체인 기술 얘기 잘 안 하죠. 잘 안 하죠. 그런 얘기 안 하죠. 히스토리를 좀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 바뀌어왔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고 이더리움 따라 올라가고 나머지 뭐 삼가 솔라나도 뭐 별로 안 됐었고 리플 별로 안 좋았을 때 밈코인들이 막 따라 올라왔다가 걔들은 다 아웃됐죠. 거의 대부분 아웃됐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그래서 비트코인만 해야 된다라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죠. ETF가 생기고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생기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바야흐로 블록체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비트코인이 투자 자산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7천만 원,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움직였죠. 그런 가운데 요번에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올라온 것은 왜 그랬냐? 이제 비트코인이 자산 가치의 가치에서 교환 가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까지 이제 진화되어 온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뭡니까? 고정 자산의 어떤 상품이 있고 거기에 1대1로 교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달러지 않습니까? 왜 교환 가치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되게 테더를 비롯해서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원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것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건 원래 코인의 성향이에요. 익명성이라는 성향이지 않습니까? 원래 특징이에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얘를 코인 한 개가 있으면 1달러로 언제든지 바꿔준대. 이게 공식적으로 용인이 됐어요. 그럼 세상은 정말 달라지는 거죠. 왜 원화갖고 달러를 바꿉니까? 그냥 그 코인 사면 되죠. 환전 수수료가 없잖아요. 환전 수수료도 없이 그냥 그거 가지고 언제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뭐가 좋아질까요? 그 코인이 전 세계로 유통이 되면, 전 세계 유통이 되면은 전 세계의 달러 패권이 확실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그것을 지금 이 코인주의자들, 코인을 하는 요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겠죠. 하기니까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런 점점 활성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자산 가치로서 인정을 했다가 이제 교환 가치로까지 인정이 되는 과정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각광을 받았고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트럼프 효과가 요번에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간 것도 트럼프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 전문가분들은 뭐 반감기 얘기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테슬라 얘기했듯이요. 특히 비트코인의 성장 가치라는 걸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자산 가치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않고 투자 자산으로서의 자산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은 요만큼인데 수요가 굉장히 늘면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가격 형성의 기본 메커니즘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게 올라왔는데 트럼프 집권하면서 이제 코인의 세상은 이렇게 더 많이 진화할 거라는 걸 반영하면서 올라왔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까 테슬라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이벤트로 올라온 부분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되돌림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조정 이후에 또 코인이 여태까지 그랬잖아요. 예전에 1,000만 원 갔다가 200만 원 떨어질 때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많이 투자를 했었고 저는 그때 진짜 가슴 아픈 얘기지만 어떤 대학생 여학생 한 명이 그 비트코인을 1,000만 원에 샀다 200만 원까지 떨어져서 스스로 목숨을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해프닝입니까? 1,000만 원 지금 갖고 있었으면
열 몇 배가 났는데 그때는 그게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굴곡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렇듯이 향후에 비트코인이 한정된 공급에서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으니 지금은 뭐 1억 4천만 원 됐지만 이게 뭐 10억이 넘고 이런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역사에서 향후의 일들이고 지금 당장을 바라볼 때는 상당 부분 트럼프의 효과가 수급으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좀 정리하는 마지막 질문으로 남은 12월이랑 2025년 좀 유망 섹터는 어디고 우리는 어떤 주식을 좀 사야 될까요? 미국은 아까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렸어요. 네. 미국은 주도 종목이 지금 약간 옆으로 누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도 종목이 만약에 밑으로 떨어지면 다른 것도 하면 안 되고 떨어지지 않고 누워 쉬는 동안에 있다면 다른 주변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걸 좀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거 똑같이 왜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도 지수가 다이나믹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환율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한정된 돈이 있지만 이 돈의 움직임으로써 어떻든 우리 시장도 수익률 게임이 안에서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만약에 모멘텀이 있으려면 그 모멘텀은 우리나라 올해 아무도 안 해준, 한 번도 안 해준 정책이 나와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던 밸류업이 나오던 상법 개정이 나오던 금투세 폐지가 나오던 이런 정책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은 한번 모멘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축은 밸류업 펀드와 밸류업 ETF,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한번 그쪽은 보아야 돼요. 그쪽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핫 이슈이기 때문에 예, 그쪽에 있는 종목들의 가장 이제 선두에 있는 것들, 뭐 너무 대형주 빼고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보면은 진짜 가치가 굉장히 있는데 주가가 좀 아래에 있는데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건 기관 수급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시장에서는 한편으로 봐야겠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 수혜를 찾지 말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트럼프 수혜를 찾지 말고, 트럼프 피해도 찾지 말고, 제가 질문 주셔서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요.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해리스든 누구든 간에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원래 갈 수밖에 없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섹터에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이제 어떤 거냐면 내수에서 필요한 필수 소비재들 있지 않습니까? 필수 소비재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수 소비재가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음식료인데 우리는 지금 센티멘트가 안 좋아서 그런데 필수 소비재에 있는 종목들도 좀 관심권에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 맨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전선. 지금 메타가 전 세계에 해저 케이블 깐다라는 보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AI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AI 하드웨어 서버에 구축해놨어요. 얘를 이제 B2C로 사람들한테 서비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서비스 뭘로 합니까? 어떻든 위성을 하던 송배선을 하던 이제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배전하고 뭐 해저 케이블하고 다 들어가는 송배전을 그리고 뭐 변압기 얘기하는 거 하고 원자력 발전하고 그리고 그 블룸 에너지 급등한 거 아세요? 미국의 블룸 에너지 한 달 동안 170%가 떴던데?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수소 에너지를 전력화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전력과 관련된 것들은 누구든 간에 지금 AI 시대에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필요한 것들을 트럼프 수혜냐 피해냐 말고 아무것도 아닌 데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데들. 그런 데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많이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빠져있던 화장품 같은 것도 수익이 막 확 빠져가지고 빠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 데들도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시장이 좀 좋아지고 유동성이 좋아진다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만약에 본다면 AI가 서비스화될 수 있는 AI 헬스케어,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AI 서비스 하는 거, 그 빅데이터로 하는 뭐 AI 핀테크, 이런 데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AI가 앞에 붙고 뒤에 서비스 하는 것들. 그런 데들은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하드웨어보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올해 이사님과 김작가 TV에서는 이제 올해가 이제 마지막 촬영일 것 같은 또 내년에 또 뵐 것 같은데 올해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로 저희 시청자분들 주고 가신다면요? 미국 굉장히 좋았고 우리 시장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올해 뭐 제가 최근에 제 주변에 저보다도 나이가 한 4-5살 많으신 분이니까 저보다 훨씬 경험이 많죠. 근데 보다 이런 시장을 못 봤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지금 우리 코스피가 월로 5개월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5개월 빠지는 거는 드문 경우예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이제 그렇게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더 답답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시장이 팍 폭락해버리면 야, 이제는 반등하겠지? 또는 악재가 있으면 이 악재가 해소되면 되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은
이 악재가 우리 시장이 답답한 부분이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현재 크지 않아요.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 위정자들 또는 이제 국회의원분들의 정책 이런 부분들을 좀 한편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게 나오면 그러니까 모멘텀이 필요하다.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는 우리 시장에서는 지수보다는 종목 플레이를 하되 이 종목들이 정말 많이 빠진 게 많아요. 반토막이 아니고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우리 봤지 않습니까? 실례로 엔터테인먼트 애들이 엔터주들이 그들이 요즘 좋아진 게 뭐가 있어요? 특별히 좋아진 게 없는데 밑에서부터 막 40% 50%씩 오르잖아요. 네. 지금은 그런 종목을 좀 찾아서 기회를 포착했다가 그랬다가 그 정도 수익률로 뭐 그게 뭐 50%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한 20% 정도를 잡고 나갔다가 또 기다렸다가 하는 당분간은 우리 시장은 그렇게 하시면서 네.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이 좋아지는 어떤 모멘텀이 언제쯤 나올까? 그건 이제 환율이겠지만 그렇게 요 구간을 좀 지나가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이 올해 너무 좋아서 내년에도 좋을 수도 있지만 좋더라도 오를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고 한국 주식은 그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르면 조금만 올라도 큰 폭의 우리가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개별 종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수혜주를 찾지 말고 피해주인데 피해주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걸 좀 찾으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과 또 내년에 2025년에 또 새롭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 박병창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